2001년 결혼한 지 17년 차. 서너 번의 선을 보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보란 가족의 권유에 5번째 만남에서 나타난 지금의 내 아내. 생머리에 옆가르마를 하고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채로 날 보며 웃어주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한두 해가 지나고 3명의 아이들을 낳고 점점 싸우는 횟수도 많아지며 17년째가 되었다.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분식 찌꺼기를 바닥에 앉아 손으로 집어먹으며 왔냐는 인사를 한다. 한쪽 다리를 구부려 가슴에 대고 순대를 집어먹는 아내의 저런 모습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 난 속으로 곱주같이 추하다는 생각을 한 채 대꾸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 답답한 넥타이를 풀고 침대에 누웠다. 살짝 열려진 문틈새로 아내가 꾸역꾸역 분식을 먹으며 내 모습을 힐끔힐끔 살펴보다가 떡볶이 묻은 손 그대로 방으로 들어오더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당신이 말해봤자 뭘 알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좀 나가. 냄새나. 내 눈치를 보는 아내의 표정이 이제 꼴보기도 싫어 아내를 거의 밀치듯 밀어내고 일부러 문을 크게 열었다가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닫았다. 문소리가 크게 들리자 방에서 아이들이 한둘씩 나와 아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는다. 아무 일 없으니 들어가서 책 보라고 아내가 말하자 둘째 딸이 아내에게 나무라듯 말한다. 엄마, 그거 치우고 버리라니까. 그걸 또 다 먹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뱃살이 그렇게 나오지. 내 친구 엄마들 봐봐. 엄마같이 하고 있는 사람 있나? 다 젊은 아가씨처럼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데 엄만 그게 뭐야? 아내가 민망할 때 내는 특유의 오버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또 짜증난다는 듯 알아듣지 못할 불평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분식을 그제서야 치우는지 봉지 소리가 난다. 짜증난다. 이제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아내가 내는 소리들, 아내가 하는 말들, 아내 자체가 지겨워지고 아내에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답답하고 말이 통할 데가 없다. 2002년 결혼한 지 18년 차.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지겨워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즐거울 것 없는 일상. 2002년은 내 인생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2002 월드컵이란 것이 찾아왔다. 월드컵 분위기와 함께 회사에서도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일찍 보내주거나 모두 정신적으로 흐트러진 상태였고 굳이 그것을 제지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퇴근길 집에 오는데 치킨집이 보인다. 그래,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거리 사들고 집에서 축구나 봐야겠다. 축구 시작하기 딱 10분 전에 맞추어 집에 도착했다. 나보다 치킨을 더 반기는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치킨 봉지를 내 손에서 쏙 빼 마루 TV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가 방에 있는 아내에게 소리친다. 엄마, 축구 시작할 때 되면 불러달라며. 이제 할 거야. 빨리 나와. 작은 아들이 아내를 부르자마자 아내는 벌건색 레드티를 입고 상기된 표정으로 마루로 나온다. 축구의 축자도 모를 정도로 관심 없던 아내가 저런 티를 입고 나오니 웃기지도 않았다. 뭐야? 어디 나가서 응원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내가 짜증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동네에서
4,000원 주고 티셔츠를 샀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들떠있다. 내 팔을 붙들고 이거저거 설명하는 아내가 짜증나 팔을 신경질적으로 대고 TV 앞에 앉았다. 내가 사온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 평소에 치킨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는 아내도 목살을 집어 뜯고 있다. 치킨을 먹는 아내의 토끼 앞니가 더 커 보여서 배기 싫다. 게다가 목살을 돌려 먹던 중 치킨 조각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어쩜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지. 기름기 묻은 바닥을 휴지로 닦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 뱃살은 더 이상 나올 데도 없어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남산만한 엉덩이에 어디 한 군데 좋게 봐줄 데가 없다. 경기 중 아깝게 골이 안 들어가거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마다 이때다 하고 아내에게 괜히 짜증내며 물 가져와라, 맥주 가져와라 일부러 시켜댔다. 이제는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아내의 곰탱이 같은 모습까지 미련해 보인다. 2003년 결혼한 지 19년 차.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각방을 쓰자고 말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다. 이 생활이 너무 좋다. 아내와 잘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처럼 아내가 밥과 청소 등 집안 살림은 그대로 도맡아 하고 왜 진작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지 빨리 생각해 볼 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 말이다. 가끔씩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내는 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방을 다시 합치면 안 되냐 물어보지만 무시하면 땡이다. 식탁이 쨍 하고 깨질 정도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노려보면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밥만 떠먹는다. 이제 나에게 아내는 파출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듯 생활비 쥐어주면 아이들 키워주고 집안 살림 해주는 능력 좋은 뚱뚱한 파출부. 어느 날은 이 옆에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녁마다 운동을 할 거란다. 306호 아줌마랑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하루에 줄넘기 50번씩 할 거라고 내게 떠들어댄다. 하던지 말던지 무시하면 됐겠지만 난 아내를 또 약 올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306호면 그 호리호리한 아줌마? 하필 운동을 해도 비교되게 그런 아줌마랑 하냐. 하려면 혼자 동네에 최대한 안 보이는 구석 가서 뛰고 와. 응? 운동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칭찬해 줄 것을 은근히 바랬었던 모양이지. 내 말을 들은 아내가 멋쩍은 표정으로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아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아내는 운동을 그만두었다. 거봐,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운동한다고 난리 피더니만.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이상해. 줄넘기 하는데 자꾸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아랫배가 많이 아파. 그러게 운동도 다 팔자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틈만 나면 온몸을 주물럭거리며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안마를 부탁하다 아이들이 기어코 해주기 싫다고 하며 아내를 지들 방에서 내쫓았는지 아내는 내 방으로 슬슬 들어오더니 몸이 너무 뻐근해서 못 참겠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난 소리 지르며 내쫓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나 아내에게 흔쾌히 안마를 해주기로 했다. 퍽퍽
손에 힘을 주고 죽을 힘을 다해 아내의 등이며 어깨를 때려주었다. 아내는 10초도 안 돼 아프다며 내 안마는 너무 세서 몸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나가버렸다. 다시는 이제 나에게 부탁 안 하겠지. 앞으로 귀찮아야 될 한 가지를 미리 없애놓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 난 침대에 엎어져 배를 잡고 웃어댔다. 2004년 결혼한 지 20년 차. 아내의 아랫배 통증이 도저히 없어지질 않았는지 결국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란다. 인터넷 찾아 병원 위치를 살펴보니 회사를 지나쳐가야 하는 곳이라 아내를 태우고 회사 앞에서 내린 다음 택시 타고 혼자 병원 가라고 했다. 너무 힘드니 병원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아내를 차에서 끌어내리는데 아침부터 진땀을 뺐다. 혹시나 회사 동료들이 아내를 보고 있을까? 차를 세우고 나서는 아내를 처음 대하는 사람인 것 마냥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는 척을 하고 들어갔다. 회사 로비를 들어가며 잠깐 뒤를 보니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날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한다. 여보, 나 자궁에 물혹이 큰 게 있대.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나 봐. 수술? 그까짓 거 죽는 병도 아닌데 하라면 하라지. 난 그렇게 하라는 무성의한 대답을 해주고 아내 앞에서 일부러 꽝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병원에 가보기도 싫었지만 보호자 동의서 때문에 아내가 수술한 날 입원실에 들러보았다. 아내는 소리가 나지도 않는 TV가 뭐가 재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인기척을 내니 반갑게 웃어준다. 여러 가지 속옷과 기타 준비물 챙겨온 것을 아내 옆에 내려다 놓고 의자에 앉았다. 수술할 때 고생이 많았는지 입술이 허옇게 변해 부르트고 다크서클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런 아내가 조금은 치근해져 더 옆에 있어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어떻냐? 밥은 뭐해 먹냐? 쉴 새 없이 떠드는 아내의 입에서 나는 입냄새 때문에 역겨워져 담배 피고 온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2005년 결혼한 지 21년 차. 물혹 제거 수술을 한 이후로 이상하게 아내는 몸이 더 좋아지질 않았다. 입맛 없을 때 자주 먹던 열무 비빔밥도 예전엔 한 그릇 금방 뚝딱이더니만 오늘은 세 숟갈도 못 먹고 오렌지 주스만 훌쩍거리고 있다. 싸라깝게 그게 뭐야? 누군 밖에서 돈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 큰 소리 좀 냈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기 시작한다. 억지로 크게 한 입 놓고선 우물거리다가 잘못 넘기거나 체했는지 급한 걸음으로 화장실로 가서 구역질을 한다. 작은 아들이 곧 화장실로 따라가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등을 두드려준다. 그러자 다시 오바이트를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상했던 둘째 딸의 불평 섞인 소리가 앞에서 들린다. 아이씨,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자식 앞이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을 둘째 딸이 말해주니 괜히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회사 나가는데 배웅하는 아내가 아무래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야겠다고 말한다. 난 이제 네가 병원 간다고 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가. 아내의 코앞에 대고 화를 내며 집을 나와버렸다. 2006년 결혼한 지 22년 차.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결국 아내가 그토록 아파했던 건 자궁암 때문이었다. 제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암 바이러스가 찾아와 수술하는 도중 자궁을 드러내다 막을 수 없는 출혈이 생겨 아내는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죽었어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아이들도 몇 개월은 슬픔의 충격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듯 싶더니 지금 둘째 딸은 대학에 들어가 캠퍼스 커플로 사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큰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 눈도 잠시 붙이기 모자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 또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 난 아내의 인생에 있어 나쁜 남편이었고 아내가 죽었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는 거니까. 지금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소주병이나 들이키고 있는 날 마치 욕하는 듯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를 내리쬐고 있다. 누군가 나의 일기를 발견한다면 난 아내의 곁으로 가 있는 거겠지. 제발 오늘로써 나의 모든 것이 끝이 나주길. 이깟 목숨 버리며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한 여자를 쓸쓸하게 죽게 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내가 많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벌을 받더라도 얼른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오늘 뉴스를 보는데 투신 자살 사건이 나오더라. 그 뉴스를 보고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 믿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실화야. 이건 내가 올해 설날 때 경험한 이야기야. 나는 그때 명절을 휴식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집에만 있었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놀다가 밤늦게 잠들었어. 일어나니까 오후 1시더라. 일어나서 멍하게 뭐 먹을지 생각하는데 밖이 좀 소란스럽더라.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 경찰이랑 119도 왔더라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대충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어. 명절인데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 중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아저씨도 있었어. 아저씨가 날 발견하고 다가오셨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설명하셨어. 학생! 아이고, 학생 지금 내려온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저씨의 말은 충격적이었어. 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다더라. 사람이 투신하는 걸 창문을 통해 본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 어떤 남자애라고 했어.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니, 언제요? 내가 놀라서 물으니 아저씨는 좋지 못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
그게 2시간 전에 그랬대. 내가 한참 자던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그 충격은 의문에 밀려났지. 2시간인데 경찰이 바쁘게 돌아다니네요? 시신 수습은 끝났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사고 현장 수습이 안 끝난 거예요? 시신 수습이 아직 안 끝났어. 그게 시신이 없다더라. 추락 지점은 피웅덩이에 난리도 아닌데 시신만 없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추락한 지점은 있지만 시신은 없다. 사람이 추락한 것은 사실인데 시신은 없고 흔적만 있다? 이상했어.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멍하게 있으니까 아저씨가 조용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어. 나는 그 이후에도 정신 나간 표정으로 서 있다가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어. 혼자 보기에는 좀 무서워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했지. 마침 집에 있었던 친구는 바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5분 정도 지나니까 친구가 나오더라. 지민아, 여기. 성철아, 나왔구나. 사람 떨어진 곳이 아파트 뒤쪽이라는데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그렇게 나와 친구는 아파트 뒤쪽으로 향했어. 계단을 따라 좀 내려가서 빙 돌면 바로 아파트 뒤쪽인데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 있더라고. 최대한 몸을 내밀고 현장을 보니까 아저씨 말대로 피웅덩이가 생겼더라. 정말 끔찍했어. 저 정도면 떨어진 사람은 무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야, 보이냐? 진짜 피웅덩인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나와 친구는 충격에 빠져서 그 끔찍한 광경을 넋이 나간 채로 보고 있었지. 지금도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어. 들어갈까? 친구가 물어보더라. 나는 당연히 미쳤냐고,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말렸지. 그런데 그 녀석이 내 말을 무시하더니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야. 경찰 없잖아. 만지진 않을게. 응? 난 차마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냥 밖에서 친구를 바라봤어. 미친놈 본다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친구가 뭘 봤는지 깜짝 놀라더니 후다닥 나오더라. 야, 저기 사람 이빨 잔뜩 있는데? 뭐? 사람 이빨? 친구 말로는 피 웅덩이 주변에 사람 치아가 잔뜩 있었다고 해. 아마 추락할 때 빠지거나 부서진 치아들이겠지. 소름이 끼쳐서 일단 아파트 안으로 돌아왔어. 경찰한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친놈, 미쳤냐? 내가 그럼 내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치아가 있었어요 그럴까? 야, 그리고 경찰이 모를 것 같냐? 시신 찾는 것 때문에 그냥 남겨뒀겠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가자. 나는 일단 친구를 끌고 내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친구랑 집으로 돌아갔지. 여기가 네 집이라고? 야, 꽤 깔끔한데 안방은 어디에 있냐? 저기 왼쪽 끝. 친구는 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방에 관심을 가시더라. 친구가 들어간다고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알려줬어. 야, 너 방 안에만 있었구나? 주인이 딱 보인다, 야. 그리고 커튼 좀 쳐라. 방이 너무 잘 말하던 친구가 갑자기 겁을 잔뜩 먹고 방에서 급하게 나오더라.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말을 더듬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방에 창문 난간에 뭘 본 거야? 기다려봐, 확인할게. 난 친구가 뭘 보고 그렇게 놀랐는지 알아내고자 내 방으로 들어갔어. 이 자식 진짜.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 내 방 창문에는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 뭔가 걸려있더라고. 그건 사람이었어. 사람이 난간에 걸려있는데 허리부터 걸린 게 아니라 목만 걸려있었어. 얼굴은 창문에 거의 붙어 있었고 눈은 감지 않았지만 분명 죽은 사람의 눈이었지. 난 바로 친구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달려갔어. 사람이 저희 집 창문 난간에 저기요, 투신하신 분 말씀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경찰은 파랗게 질려서 말까지 더듬는 내 모습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어. 시신이 걸려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저 방이요. 경찰은 내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 저게 무슨... 경찰이 크게 놀라며 뒤로 넘어지더라. 도울 생각으로 달려갔지만 그 시신을 다시 보니까 나도 몸이 굳더라고. 분명 처음엔 무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기쁘거나 웃겨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소름이 돋는 웃음이었어. 풀린 눈은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 입은 겁에 질린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 이후 경찰들이 더 왔고 모두 기겁을 했어. 경찰들도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겠지. 그 시신은 잘 수습되었어. 수습 직전에 시신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았어. 소름 돋는 건 경찰과 같이 본 떨어진 이후의 시신의 표정이었어. 분명 웃고 있었지만 떨어진 이후에는 무표정이더라고. 경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심을 품은 듯한 모습이었어. 왜 경찰이 2시간 동안 찾지 못한 시신이 내 방 창문 난간에 걸려 있었는지, 왜 표정이 바뀐 건지, 그것도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는 왜 다시 무표정이 된 건지 아직 이유를 알지 못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말이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할게. 차라리 나도 이게 그냥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다시 생각해도 찝찝하지만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은 누구나 어디선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 OST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아마 당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들에게 달콤한 표현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모든 이들이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어도 나는 이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10년 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다. 통학이 상당히 불편했고 참지 못한 나는 그동안 모았던 돈과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생에게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는가. 싼 집 하며 돌아다녔다. 싸면서도 좋은 집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수중에 있는 돈의 결말은 결국 반지하였다. 여기입니까? 반지하라는 말에 걱정했으나 그곳은 사람들이 꽤 다니는 길에 있었고 튼튼한 방범창이 창문을 보호하고 있어 안전은 보장되었다. 심지어 집 내부도 반지하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깨끗했다. 눈을 씻고 봐도 곰팡이도 없고 먼지도 전혀 굴러다니지 않았다. 환기도 잘 되는지 악취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른 반지하에 비해 상당히 값이 저렴했다.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바로 계약하였다. 그렇게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근처에 사는 대학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취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아마 내가 그 집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내 집으로 향하던 중 집의 유일한 창문의 바깥창 틀에 작은 쪽지가 올려져 있는 것을 나의 친구가 발견했다. 야, 지민아. 이거 뭐냐? 어떤 거? 이 쪽지 말이야. 전에도 있었냐? 성철이 쪽지를 들어올려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쪽지를 펼쳤다. 내 안에 너 있다. 야, 김지민 이 새끼. 야, 너도 여친 생겼냐? 내 안에 너 있다? 성철이 큰 웃음으로 웃음을 터뜨리자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쪽지를 바라봤다. 반응은 성철과 비슷했다. 이게 뭐야? 아, 그냥 초등학생들 장난이겠지. 난 여친 없어.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 여친은 무슨... 야, 나한테도 없는 여친이 너한테 왜 있겠냐? 뭐 죽을래? 성철이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나는 술병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며 받아쳤다. 나와 친구들 모두 그 쪽지를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금방 잊어버렸다. 그날 이후로도 그 쪽지는 계속 발견되었다. 내용은 모두 처음 발견한 쪽지와 같았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쪽지에 적어 내 집에 던질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나는 홈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했다. 홈카메라를 집 안에서 창문 밖 골목을 바라보도록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쪽지가 다시 발견된 것은 홈카메라를 설치한 지 6일이 지났을 때이다. 쪽지를 찢어버린 나는 홈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다. 앱에 들어가니 녹화된 영상이 있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시켰다. 평범한 골목이다.
영상을 조금씩 넘긴다. 역시나 평범한 골목이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는 평범한 골목만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이 40분을 넘긴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먼지라고 해야 할지 가루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상한 것이 화면을 흐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화면을 조금씩 가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뭐냐? 내가 이 기괴한 영상을 보며 놀라고 있을 때 다른 일이 발생했다. 나는 거실 TV 옆에 작은 책장을 둔다. 본가에서 가져온 평소에 읽던 책들과 교재들을 쭉 정리해둔 책장이었다. 그리고 책장 위에는 TV 리모컨 등을 올려둔다. 그런데 책장 위에 올려둔 리모컨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벽에 걸린 액자 같은 것이라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장 위에 올려둔 리모컨 같은 경우는 어떨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겁에 질려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신다? 아니, 진짜라고. 진짜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리모컨이 떨어졌다니까? 그게 가능하냐? 성철은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반응했다. 그러나 이내 겁에 질려 화를 내는 나를 보고는 진지해졌다. 영상 있다고 했지? 영상 좀 보자. 성철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보던 성철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너 이 영상 집안에서 찍었다고 했지? 그럼 이 먼지 같은 것들 밖에서 찍힌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집에 그렇게 화면 가려버릴 정도로 먼지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상 찍힐 때가 3시니까 그때 나 거실에 있었어. 그런 먼지는 없었다고. 그럼 일단 집에 가보자. 어? 내 집에 가보자는 성철의 말에 당황했다. 굳이 다시 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질문하자 성철은 확인할 것이 있다고 대답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일단 가자. 집에 도착한 성철은 현관문이 아닌 창문으로 향했다. 성철이 나에게 물었다. 이 창문 맞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철은 창문을 살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어올린다. 그 쪽지다. 나는 기겁하며 쪽지를 내던졌다. 아이 씨발 진짜 씨. 성철은 그 쪽지를 다시 주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창문을 살폈다. 진짜 그 먼지 창문 밖에서 날린 거 맞냐? 화면 가릴 정도면 바닥에 잔뜩 쌓여 있어야 하는데 여긴 깔끔한데? 이상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분명 영상이 녹화되던 그 시간 집 거실에 있었다. 그렇게 많은 먼지가 날렸다면 매일 청소를 하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다. 문 열어. 들어가 보자. 성철이 말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 무거운 느낌이었다. 성철은 집으로 들어가 곧장 창문으로 향했다. 나는 차마 들어갈 수 없어 현관에서 기다렸다. 성철은 홈카메라 주변을 살피는 듯 했다. 차라리 성철이 홈카메라 앞에 가득 쌓인 먼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철이 소리쳤다. 야, 지민아!
홈카메라 근처에 먼지 없는데? 나와 성철은 빠르게 중요한 물건들과 홈카메라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창문 밖에도 창문 안에도 영상에 찍힌 먼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 먼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증발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결국 나는 그 반지하 자취방을 버리고 친구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먼지에 대한 의문을 잊어버릴 만큼 바빠졌고 그 기괴한 경험을 잊어버렸다. 2주쯤 지났을 무렵 다시 그 집과 관련된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다. 나에게는 선아라는 친구가 있다. 선아는 원래 학교와 조금 거리가 있는 본가에서 등하교를 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여 나처럼 자취를 결심하고 집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내가 그 반지하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연락한 것이라고 했다. 야, 그러니까 그 집 지금 비었다고? 비었으면 계약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도 되냐? 나는 그 집은 이상하다며 말렸지만 선아는 너처럼 그런 장난과 먼지에 겁을 먹을 겁쟁이는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징징거렸다. 나는 결국 그 집에 살며 경험하는 모든 기괴한 일들은 선아 본인의 책임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반지하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줬다. 그러나 선아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그 집에는 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술자리에서 선아에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쪽지는 계속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쪽지가 아닌 이상한 현상들이라고 했다. 우리가 흔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방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다. TV가 저절로 켜지고 물건이 떨어지고 방문이 혼자 열렸다가 쾅 하고 닫히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발생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 큰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과 닮아 있었으며 벽에는 손바닥 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자국과 곰팡이,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결국 나는 집주인과 연락했다.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 쪽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냐고 마구 따졌다. 집주인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 학생 말고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괜찮을 줄 알고 미안해요 학생. 아니요, 저기 나는 집주인의 사과 말에 그만하시고요. 사과하지 말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인지를 무슨 일이 말하라고 있었는데요. 화를 냈다. 제가 뭘 집주인은 알아요? 뭘 어떻게 할 모든 것을 건이에요. 말해주었다. 그 집에는 어떤 남자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도박과 유흥에 돈을 모두 써버렸다. 순식간에 무너진 그를 가족들은 외면을 했고 남자는 그렇게 반지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죽었다. 자살이라고 했다. 남자는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발견되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시신이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며 부패하면 악취와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든다고 한다. 집주인도 이것을 알았기에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죽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공사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나 이상한 쪽지가 발견된다거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며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한다. 나와 선아가 경험한 현상들이었다.
남자가 자살한 이후 그런 기묘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이후 그대로 반지하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 조금 비싸기는 했지만 싼 집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불만은 없었다. 그리고 그 반지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사를 간 이후에도 가끔 그 반지하를 배경으로 한 악몽을 꿨다.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며 고생하긴 했지만 다행히 이 증상들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 반지하 자취방에서 경험한 기괴한 일들은 이제 대학생 시절의 추억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죽은 남자가 집에 스며들었다고 말이다. 그럼 그 쪽지에 적힌 말이 이해된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가 스며든 집안에서 내가 살았으니 그 남자 입장에선 본인 안에 내가 있었던 것과 같았을 것이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해결되었을지는 알지 못한다. 사실 딱히 알아내고 싶지도 않다. 단지 그 남자의 불쾌한 장난이 끝났기를 바랄 뿐이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오랜만이야. 사실 그리 오랜만인 것도 아니지. 예전에 글 하나 올렸었잖아. 올해 설날에 경험한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글을 올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 그 사이에 일이 하나 있었어. 저번에 올린 글처럼 큰 일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때 일 수준으로 정말 무서웠어. 후일담처럼 가볍게 써볼게. 그 일이 있던 이후 아마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일 거야. 주말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저씨의 전화더라. 여보세요. 그래, 지민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집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말이야. 성철이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초대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 집에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 그래도 가는 게 예의니까 친구한테도 연락을 했어. 그렇게 급하게 약속을 잡았지.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어서 오라며 우리를 반겼어. 사모님하고는 초면이었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아저씨가 오면서 다행히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 왔구나. 자, 자리에 앉거라.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나와 친구는 안쪽으로 들어갔어.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고 그 앞에 둥근 탁자가 있었는데 일단 소파에 앉았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친구가 물으니 아저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 그게 말이다. 혹시 설날 때 있었던 일 기억하니?
설날에 있었던 일.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 당연히 기억하는 일이었지. 네, 기억나요. 그래. 사실 그때 이 아저씨가 말이다. 이상한 일을 경험했거든. 아저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나와 내 친구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 아저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정말 비슷했거든. 사람이 투신했던 날, 지민이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집으로 들어왔단다. 집이 19층이긴 하지만 유독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 복잡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어. 그리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와서 투신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구나. 아저씨의 아들은 올해 중학생이야. A라고 부를게. 투신한 사람은 A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B 학생이었다고 해. B는 이상한 걸로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해. 큰 사고를 치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에 이름을 불러도 발표를 시켜도 대답이 없었다고 해.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이었다는데 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기만 했다더라고. 그러니 저절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지. 대놓고 주먹질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무시였어. 좀 노는 애들은 괴롭히고 평범한 애들은 무시를 했다더라. 따돌림을 당하기 전까지는 무기력하고 학교에 관심이 없는 문제아 정도로 생각되었지만 따돌림 이후에는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교무실 문 앞에 서서 정면을 노려본다거나 하는 이상 행동들은 B를 더욱더 외진 곳으로 몰아갔겠지. 그러다가 일이 크게 생겨버린 거야. 멍하게 앉아있던 B를 학생의 반이 괴롭히고 나머지 반은 무시를 하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 하지만 결말은 달랐어. 한껏 얻어맞던 B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괴롭히던 학생들을 바라봤대. 소름 돋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 웃음은 그때 내가 본 것과 같은 웃음이었겠지. 평소와 다른 반응에 괴롭히던 애들은 언성을 높였다고 해. 뭐가 좋다고 웃냐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표정 변화가 없자 한 학생이 B의 뺨을 때렸다더라. 그때 일이 일어났어. 뺨을 맞고 나동그라진 B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칼을 꺼낸 거야. 뺨을 때렸던 학생은 그 지경이 되어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지. B가 칼을 휘둘러 그 학생의 눈을 찌른 거야. 눈을 다친 학생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멀리서 구경하던 학생들은 모두 도망쳤어. 모두가 복도로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나왔다고 해. 한 손에 피로 흠뻑 젖은 칼을 들고 풀린 눈으로 나온 B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고 해. 그 뒤에 자살을 했던 건가? 와, 소름 돋네요. 그래. 자기가 살던,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더구나.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그게 아니야. 친구의 말에 아저씨가 대답하셨어. 정말 소름 돋는 거? 그게 뭐예요? 나의 질문에 대한 아저씨의 이야기는 내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어.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구나. 아저씨의 아들이 B에 관한 얘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비명을 질렀다더라.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니까 아들은 그대로 기절한 상태였다고 해.
아들이 뭘 보고 기절한 건지는 쉽게 알 수 있었어. 아들 방 창문 난간에 말이야. 아들의 방 창문 난간에 시신이 걸려 있었다더라. 맞아. 내가 봤던 비의 시신이었어. 하지만 그 시신의 모습은 내가 봤던 것과는 달랐어. 내가 본 시신은 목만 난간에 걸린 상태였잖아. 그 시신의 손이 난간에 걸렸더구나. 마치 기어서 올라가려는 것처럼 말이야. 고개는 앞으로 푹 숙이고 있었어. 마치 기어서 올라가려는 것처럼 손이 난간에 걸렸다. 목만 걸려서 방을 바라보던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어. 나도 그 모습에 놀라서 몸이 굳었어. 정말 무서웠다. 우연히 그렇게 걸린 건가 생각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비가 투신한 층은 15층, 아저씨 댁은 19층. 그러니까 시신이 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혹시 옥상에서 투신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옥상은 문이 잠겨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사실을 떠올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구나. 그런데도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축 늘어져서 그 시신을 바라봤어. 그런데 말이다. 시신이 고개를 들더구나. 그 시신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아저씨를 바라봤다고 해. 그것도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아저씨를 바라봤다고 해. 내가 봤던 그 표정이었겠지. 눈을 마주쳤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날 바라보고 눈알을 굴리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무언가를 본 것인지 굴러가던 눈알이 멈추더구나. 그 시신이 눈을 굴리며 찾던 건 바로 아저씨의 아들이었어. 아저씨는 정말 무서우셨다고 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닌 것 같은 흉측한 무언가가 아들을 바라본다니 말이야. 그게 내 아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도 되고 화가 났단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저것의 행동이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지. 다행히 시신은 크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 아저씨의 아들을 응시하다가 무표정이 되어서 난간에서 손을 놓고 뚝 떨어졌다더라. 시신은 다행히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 그렇게 노려보다가 갑자기 난간에서 손을 놓더니 뚝 떨어지더구나. 아저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와 친구는 반응할 수 없었어. 어쩌면 나와 친구가 경험했던 일보다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담이었으니까. 믿기 힘들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니? 나도 차라리 내 기억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구나. 나는 한숨을 내쉬는 아저씨에게 말했어. 아니요, 저희는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아저씨와 더 대화를 나누며 도달한 결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어. 일단 15층에서 투신한 걸로 알려진 시신이 어떻게 19층인 아저씨의 아들방 창문 난간에 걸린 걸까?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움직인 것일까? 시신이 아저씨 댁에서 우리 집으로 왔다는 것은 일단 확실해. 내가 내 방 창문 난간에 걸린 시신을 신고했고 수습되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거기 걸렸느냐가 문제야.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방과 아저씨 아들의 방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야.
내 안방 창문은 동쪽에, 그리고 아들방 창문은 서쪽에 위치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일단 시신이 떨어진다고 내 방 창문 난간에 걸릴 수는 없다는 거야. 참, 이상한 게 또 있어. 너희를 집에 초대한 결정적인 이유란다. 아저씨는 수납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건 작고 하얗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조약돌이었어. 조약돌이네요? 조약돌이 아니야. 잘 보거라. 나와 친구는 아저씨의 말에 그것을 더 유심히 살펴봤어. 그리고 조약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친구가 먼저 알아차렸어. 그건 조약돌 따위가 아니었어. 이건 설마... 그래, 맞아. 사람의 치아들이다. 아들방 창문 창틀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사람의 치아. 친구는 이미 그걸 사고 현장에서 봤으니까 나보다 먼저 알았겠지. 이걸 보고 그 일이 떠올라 너무 무서웠단다.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괜찮을까 해서 이렇게 너희를 초대했고 말이야.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이제 밥이나 먹자꾸나. 아저씨가 밝은 어조로 얘기하셨어. 벌레 씹은 표정이 된 우리의 표정을 의식하셨겠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틀을 확인했어. 다행히 먼지도 없더라. 과연 그 시신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그것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말이야. 난 여전히 해답을 알 수 없어. 만약 해답을 아는 날이 온다면 다시 글을 올릴게. 지금까지 읽어줘서 고마웠어. 보광전 미치광이 살인사건. 등장인물 중 이시동 이외의 인물은 모두 허구이며 이시동의 정신 이상에 대한 것과 유배지에 보내진 것 이외에는 모두 창작하여 만든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황해도 금천에 사는 이시동이라는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거리의 사람들을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변의 사람들은 즐겁하여 도망치기 일쑤였고 그 모습을 보고 신난 이시동은 더욱 날뛰게 되었다. 미친 개 마냥 날뛰던 이시동은 소에게까지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얼마나 마구 때렸던지 소의 뿔까지 부러져 버렸고 소는 뇌진탕으로 즉사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든 이시동은 자신이 사람들과 동물을 해쳤다는 사실에 놀라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 바람에 자살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몽둥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제발 날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그것에 너무 고통스러워 살기가 어렵소. 사실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시동이 평소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으나 정신이 나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고 관아에 증언하였다. 이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신보광은 이시동의 평소 행실에 대해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었으나 역시 주변인의 증언과 같았다. 아하, 이를 어쩐다. 평소에는 정상이었다가 정신이 미쳐버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 이를 어찌할꼬. 보통 살인 사건에 대한 벌은 사형으로 해결하나 이 사건은 범인이 사건을 벌이는 당시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에 함부로 사형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먼저 이시동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보광은 부하를 시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그 후 부하는 약 한 달간의 관찰 후 보광에게 보고하였는데, 어르신,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낮 시간에 일을 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집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예, 때문에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려면 아무래도 저녁 이후의 행보를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통 집 밖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관아의 명령 외에는 그의 집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래도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려면 늦은 밤에도 관찰을 해야 하지만 언제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하를 노출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 가지 희소식은 이시동은 평소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 하여 누군가 그것을 대접한다면 열리를 제쳐두고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보광은 마을에 가짜 잔치를 열어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였다. 모월, 모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는 관아의 보광과 그의 부하들. 역시나 잔치에 이시동은 참여하여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의 취한 모습을 본 보광은 부하들에게 눈짓하여 그의 집에 잠입해 있게 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시동이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진다. 그의 집에 잠입하고 있던 부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집에 들어온 이시동은 그 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에 들었다. 바로 골아떨어진 그를 보며 부하들은 병풍 뒤에 숨어 의아해하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응?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 이 집안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자고 있던 이시동이 눈을 번쩍 뜬다. 일어나 앉은 후 무릎을 꿇고 연신 절을 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제발 나를 도와주게. 내 몸이 더 이상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 제발 나를 도와주게. 이것은 마치 이시동이 잠입 중인 부하들에게 하는 말 같았다. 저희가 도와야. 아닐세. 좀 더 지켜보세. 어서! 이때까지 내가 미친 척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모두 다 이 몹쓸 것이 벌인 일이야! 하며 병풍을 걷어차는 이시동. 부하 둘은 당황하며 그를 바라본다. 이시동의 얼굴은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다. 정신이 나갔을 때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서 흉측해져 있었으며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아니 마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듯
악취가 진동하였다. 어서 도망가세. 어서 도망가세. 도저히 부하들이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훈련을 받은 두 사람이었지만 마치 산 송장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는 그들을 눈이 붉어진 이시동이 미치광이처럼 뛰어 쫓아갔다. 거기 서라! 오늘 니놈들이 내 저녁거리다! 도저히 사람의 뜀박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부하들이 한 걸음을 뛰면 그는 세 걸음을 뛰었다. 순식간에 그들 앞을 가로막은 이시동. 아니, 이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 송장의 모습을 한 귀신과도 같았다. 어쩔 수 없다. 칼을 뽑아라. 둘은 칼을 뽑아 이시동에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이시동을 칼로 베고 찔러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시동은 둘을 각각 한 손으로 잡아 목을 졸랐고 서서히 숨이 멎게 하였다.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둔 두 사람을 끌고 이시동은 집으로 향하였다. 다음날 아침, 보광은 부하들의 보고를 기다렸으나 그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여봐라. 내가 부하들을 지난밤 시차를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 예, 어젯밤 잔치에서 뵌 뒤로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길로 이시동의 집에 가보거라. 예? 이시동의 집으로... 겁나는 거 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만취한 상태이니 아직까지 잠에 취해 있을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하인은 이시동의 집으로 향하는데 아니, 이게 뭔가... 길에 흥건한 핏자국이 길에서 이시동의 집까지 이어져 있었다. 하인은 질겁하여 관아까지 도망쳐왔다. 헐레벌떡 들어오는 하인을 본 보광은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르신! 어르신! 그래, 말해보거라. 이시동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길에 낭자한 핏자국이 그의 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여봐라! 군사들을 모집하라!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예! 호위병 약 10명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보광. 이시동은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보광. 안에서는 이시동이 인기척을 내며 나온다. 리슈? 내 이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내 부하를 살해해놓고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나!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게요? 여봐라! 당장 저놈의 집안을 뒤지거라! 수명의 군사들이 그의 집안을 수색하기 이른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부엌의 아궁이 쪽에서 한 군사가 보광을 불렀다. 그곳에는 이미 해체가 되어버린 보광의 부하들이 있었다. 당장 저놈을 묶어 포박하라! 이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소. 닥쳐라! 내 놈은 분명 살인을 저질러 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느냐! 포박당하는 이시동. 제발 내 말을 들어보시오. 제발 한 번만 해명하게 해주시오. 제발! 저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더 이상 저 간사한 열을 놀리게 두어선 안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는 군사의 손을 물어 뜯어버린 이시동. 이시동의 눈은 붉어졌으며 이미 피맛을 본 짐승과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니놈들 또한 오늘 내 식사거리가 되겠구나. 아니 저게 대체... 눈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한 것을 보고 놀란 보광.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그를 포박한 밧줄을 더 강하게 한다. 저놈을 매우 쳐서 기절시켜라. 10여 명의 군사들에게 매질을 당한 이시동은 이내 기절하게 이른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르신, 이 일은 도저히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근처 사찰의 주지스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도저히 예산 일이 아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이시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보광. 스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다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시게, 자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수십 년 전 자네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말일세. 그때 자네가 맡은 첫 사건이었지. 보광의 첫 번째 사건. 이것은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임산부가 있었다. 그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역병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 임산부를 모질게 대했다. 만삭의 몸으로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밭일까지 모조리 시켰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것이 어디 있었을까? 매일 고기 타령하는 아이를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타박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었어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기? 그렇다. 그의 형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올 수는 없었다. 옆에선 어린아이가 고기 타령을 한다. 이 아이는 평생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 무슨 고기인들 어떠랴. 다음날 밥상에 알 수 없는 고기가 올라왔다. 아들은 물었다. 이게 무슨 고기야? 아주 맛있는 고기란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온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갔어? 저 멀리 일하러 가셨단다.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아. 왜? 어딜 갔는데?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단다. 어서 고기 먹어라.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이웃집 사람들이 관아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신보광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보광은 여자를 불러 캐물었고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역겨운 사실이었다.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리기에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어린 이시동. 그는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나 한번 고기 맛을 본 입맛은 절밥이 입맛에 맞으랴. 그는 산짐승, 시장에 떨어진 고기 등 입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입에 넣고 보았다. 암자의 주지 스님은 이 아이는 더 이상 교화시킬 수 없는 혼이기에 하산시켰다. 그렇게 홀로 먹고 자란 이시동이었다. 숨겨놨던 수십 년 전 사건이 기억난 보광. 아플싸. 그때 그 아이였다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내가 거두어 주었더라면. 아직 늦지 않았네. 그땐 어리기에 혼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화시킬 수 있을 걸세. 한번 해보도록 하지. 딱 일주일이었다. 스님은 일주일만 이시동을 고기 없는 곳에 가둬야 한다고 했다. 과연 가능할까? 절의 방 안과 밖에 부적을 붙이고 가운데 이시동을 눕혔다.
부적들이 절대 떨어져선 안 되네. 절규하는 이시동.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에게 어서 고기를 가져와라. 어서! 저 죽놈의 고기도 좋다. 어서! 이렇게 매일 낮밤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통에 산의 산 짐승들도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산의 나무들도 시들어 푸른빛이었던 숲이 잿빛으로 변했다. 맑았던 계곡물은 폭우의 흙탕물이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일주일째 아침이 되었다. 이시동의 절규는 멈추었고 흙탕물은 맑아졌고 잿빛 숲은 다시 푸른 숲이 되었다. 산속의 암자의 산 짐승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이제 끝난 것인가? 자, 문을 열어보세. 끼익하고 열리는 문. 이시동은 가운데 정좌를 하고 합장을 하고 있다. 시동아, 정신이 드느냐? 예, 스님. 어느 때보다도 맑습니다. 되었다. 됐어. 어르신, 저는 지금 맑은 정신이지만 사람을 해한 죄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려주소서. 아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때 내가 너를 거두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벌을 내려주소서. 이보시게 보강, 이 아이는 이제 이전의 아이가 아닐세. 꼭 벌을 내려야겠나? 스님, 아무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하는가? 허나 분명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 아이의 본 모습이란 것을. 이전의 살인귀는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에는 사형으로 정의를 구현하나 이 아이가 살인을 했을 때는 본정신이 아니었기에 이 경우에는 유배를 보내므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보존하는구만 그래.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언가? 스님이 곁에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도 이 아이에게 빚이 있네. 기꺼이 보살펴 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스님, 곧 떠날 채비를 하겠네. 유배지는 아무래도 모산의 암자가 되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떠나는 배를 보는 보관과 관아의 군사들. 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인사를 올리는 이시동. 자, 시동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예, 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뭐냐? 제가 방에 있을 때 부적을 붙여주셨죠? 그랬지. 기억이 나느냐?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인고?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분명 온 산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짐승들이 울고 짖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 그랬지. 그런데 왜 작은 창문에는 부적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스님, 이시동을 돌아보는데
이시동의 눈이 빨갛게 변해 있다. 보광전 의문의 상해 사건. 이 이야기는 1500년대 실제 일어났던 미스터리한 사건을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1531년 남대문에서 이상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자루를 열어보니 안에는 어린아이의 목이 잘려 담겨져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점차 잊혀지고 말았다. 그 이후 2년 뒤인 1533년 2월경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기성의 집이자 무당의 집 뒤 거리에 또 다른 어린 여자 아이 한 명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아이는 발이 잘린 상태였으며 이름을 묻자 개춘이라 하였다.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칼로 제 발을 자르면서 죽어라, 죽어 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인지는 말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전에 사건을 해결한 보광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 보광은 주변 인물을 먼저 조사하였는데 한덕이라는 종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제가 동상이 걸린 아이를 발견하였는데 불쌍히 여기고 마침 제가 아이가 없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의 주인은 더럽고 천한 아이로 여겨 당장 내쫓으라 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에 데려다 놨다고 한다. 한덕이 아이를 다시 발견하여 보살펴주고 있었는데 보광은 이에 아이에게 발을 누가 잘랐느냐라고 물었다. 그래, 네 발을 도대체 누가 이리 만든 것이란 말이냐? 그런데 아이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한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보광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놀라 한덕을 쳐다봤다. 다시 한번 누가 발을 잘랐냐고 묻자 또다시 한덕을 가리켰다. 한덕은 자신은 억울하며 불쌍한 아이를 보살펴준 것밖에 없다고 울며 소리쳤다. 사실 그도 그렇다. 명백한 증거도 없거니와 배움이 짧은 천한 아이의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려는 찰나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어린 여자와 2살배기 아기의 사체가 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이다. 사체는 온몸이 불로 지져진 참혹한 상태였고 특히 하반신 주위를 심하게 지져놓은 모양이었다. 보광은 이 사건과 여자아이의 사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배경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떠난 부하들,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와중에 어린 여자가 최근 무당집에 들락날락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이에 보광과 부하들은 근처 무당집을 급습하였다. 어린 소녀와 같이 있던 나이가 많아 보이는 무당은 소리쳤다. 무슨 일이시오? 이 집에 최근 어린 여자가 다녀가지 않았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냐니까. 그 여자와 어린아이가 살해당한 채 거리에 버려졌소. 최근 이곳에 들렀다는 말을 들었고 무슨 일 때문에 그 여자가 이곳에 온 것이오? 무당집에 무슨 일로 올 것 같소? 전 보러 왔겠지, 이 양반들아. 그럼 그 여자가 왜 그런 변을 당한 건지 당신은 전혀 모르는 것이오. 전혀 모르지. 점을 보러 왔길래 점만 봐주고 또 가진 돈도 없어서 복채도 못 받았다고. 그렇소. 그럼 아이와 함께 오진 않았소. 아이는 전혀 못 봤어. 근데 아마 그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여자 말이요. 나이가 너무 어렸단 말이지. 한
13, 정도? 그런 여자가 어떻게 2살배기 아기가 있겠어. 보나마나 어디서 구걸하러 돌아다니다가 도적놈들한테 당한 것 아니겠소. 그 아이도 뭐 여차저차해서 같이 당한 거겠지. 허면 점은 왜 보러 온 것이오?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왔소. 그런데 아무리 점괘를 봐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더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소? 거기까지요. 복채도 안 받았는데 뭘 더 말해줘야 하나? 너무한 것 아니오. 아무리 그래도 어린 여자이고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너무하다니. 난 그 나이 때부터 점괘를 봤어. 어리고 여자라고 여기저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나이 많은 놈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추행하는 걸 당하고만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오? 그놈들 점괘를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주를 퍼부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저주가 통했는지 어쨌는지 모두 병 걸려 죽고 도적대에 당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거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이 한 짓도 별반 다를 것 없소만. 자, 그만 가시오. 난 당신들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 저 소녀는 누구요? 내 딸이요. 남정네들한테 희롱당하고 있던 걸 내가 거두었지. 원래부터 말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것인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실례지만 선생의 준추가 어찌되오? 올해 70이올시다. 무언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보광. 알겠소.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 보광 일행. 이유 없이 아이들의 발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사람이 불에 찢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보광은 무당의 저주에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한 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수십 년 전의 사건까지 모두 파악한 결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관련된 인물로 조사를 받았던 무당의 신상도 기록되어 있었다. 보광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모년 모월 모일 출생 명나라 모지역 태생. 아니 이럴 수가. 무당이 올해 70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사건 일지와 나이를 대조한 결과 만약 무당의 저주에 의한 사건이라면 무당의 나이는 최소 150세 이상으로 계산된 것이다. 며칠 뒤 늦은 밤, 보광과 부하들은 무당집에 조사를 시작했다. 사전 조사로 무당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앞뒤 마당을 다 뒤져보거라. 예!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앞뒷 마당 구석구석을 뒤졌다. 동시에 보광은 무당집 안을 수색했다. 무당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습기와 냄새가 코를 강타했다. 보광은 역한 냄새를 참으며 가져온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무당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과 글자, 명나라 글자 등이 보였으며 무언가 썩은 것으로 만든 듯한 사당이 있었다. 사당 쪽으로 가까이 간 보광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것은 그동안 없어지거나 살해된 아이들의 손과 발등으로 만든 사당이었던 것이다. 보광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 이 무당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하며 추후 무당이 집에 돌아올 때 급습하여 체포하기로 하고 숨어있기로 했다. 이윽고 무당이 그의 딸과 집에 오자 그들은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듯 경계하였다. 그러나 이내 소리쳤다. 자, 날 데려가시오. 방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집안까지 다 들여다본 것 같으니. 다만 내 딸은 내가 떠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함께 데려가시오. 여봐라! 저 여자를 끌고 가라! 부하들은 무당을 포박하여 끌고 갔다. 그 딸아이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함께 포박하였다. 관가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무당.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이 나라는
늘 우리 명나라의 속국이었다. 감히 니까지 것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허튼 소리 하지 말거라. 도대체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해친 것이란 말이냐? 내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체를 섭취하면 젊고 건강해진다는 설이 있다. 많은 황제들과 그 자손들 대부분 인육을 취하곤 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황제들과는 다르게 더 오래 살곤 했지.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희를 오래전부터 천천히 정복해오고 있었다. 역시 내년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구나. 여봐라! 이것들을 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가두어진 무당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연신 절을 하고 있었고 딸 또한 입모양만 흉내내며 절을 하고 있었다. 보광의 부하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는데 무당의 얼굴이 점점 젊어졌다가 마치 싱싱했던 나무가 바짝 마르는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다 마치 산송장이 된 무당이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는 기겁하여 보광에게 보고하였다. 보광은 날이 밝으면 무당을 사형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감옥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였다. 무당의 모습은 마치 무덤에서 방금 꺼낸 시신 마냥 뼈가 앙상하였고 이미 부패가 진행된 듯한 모습이었다. 놀란 보광과 부하들. 이복의 자네, 그 무당이 딸에게 뭐라고 했느냐? 얘기를 들은 보광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봐라, 어서 그 딸을 찾아라.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 거기 둘은 나와 함께 가자. 우린 신당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윽고 도착한 무당의 집. 안에 있느냐? 있다면 어서 나와 목을 내놓거라. 집안에서 나오는 소녀. 너같이 간악한 것은 하루빨리 목을 쳐야 이때까지 희생된 영혼들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역시나 그 부하놈이 잘도 들었구만. 보광과 부하들은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소녀를 둘러쌌다. 소녀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보광과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내 칼로 찌르고 벤 후 횃불이 몸에 붙자 고통스러워한다.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동시에 우려하는 표정을 짓는 보광과 부하들. 부하 한 명이 무당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소녀가 진범인지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말일세. 하며 부하에게 들은 무당의 말을 떠올리는 보광. 이젠 제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어머니. 사람의, 그것도 어린 것들의 인육을 취하고 젊어지다 못해 어려 보이게 되어 되려 늙어버린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계속 젊음을 유지한 끔찍한 일이로다. 환영합니다. 식별번호 PA504 강영민님. 저희 갤러틱 마이닝사의 채굴선에 자진으로 근무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PA504 이하 생략
강영민님은 함선 내의 안전요원으로서 함선 내 위기를 사전 제거하시고 다른 대원들과 근무자들 간의 무력 충돌을 제재하시는 임무를 받으셨습니다. 원활한 근무 및 근무자님의 안전을 위해서 주 갤럭틱 마이닝사에서 직속 하달된 안전수칙을 출력해 드립니다. 해당 출력물의 복사나 보관은 자유로우나 해당 지침을 다른 근무자에게 노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력물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근무자님이 탑승한 퀘스커급 채굴함 비질란테는 저희 갤럭틱 마이닝사의 다른 함보다 압도적인 크기와 출력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승객과 자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눈에 더욱 잘 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무자님은 안전요원으로서 B, C구역에서 지침 및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근무자님을 포함한 총원 22명의 안전요원이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21명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비질란테에는 총 승객 200명이 탑승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근무자들과의 마찰은 근무 효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 한 식구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광부들은 저희 비질란테의 승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강제로 징집된 죄수 혹은 사회 밑바닥 계층이며 과도한 근무 시간, 업무 스트레스, 각종 약물의 금단 증상으로 신경이 날카롭고 호전적입니다. 근무자님은 안전요원으로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소중한 자원이니 최대한 안전한 선에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6-A 상황에서는 사살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요원들이 배급받는 아크 용접기는 외부와 단절된 우주선 및 채굴선 잠수함에서의 사용이 용이한 장비입니다. 선체에 생긴 여러 가지 균열 및 파열공을 메꿀 수도 있고 막힌 개폐구를 뚫거나 유기체에게 사용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오염물을 소각할 수 있고 오로지 전기만으로 작동하며 내구성과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해당 장비는 각 요원들이 하나씩 소지하며 주 배터리팩 2개, 보조 배터리 1개와 함께 각 요원의 사물함 속 충전 유닛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책은 안전요원, 정비사, 고위 승무원뿐입니다. 매뉴얼대로는 허락되지 않으나 이 이하의 직책에게도 위급 상황 시 해당 장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 종료 시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항상 장비의 개수가 정확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이 선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타 직책과는 다른 화력의 유무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화력을 갖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광부들의 규모가 큰 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선체 안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따돌림, 폭행 등의 가벼운 문제부터 살인, 강간, 대규모 선상 반란 등 큰 문제도 일으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지만 이들이 A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안전요원들의 메인 집합소가 B구역에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6-A, 만약 대규모의 반란으로 불가피한 전투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아크 용접기는 광부들의 책을 토치하는
비교도 안 되는 작동 시간과 저지력 사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끔씩 같은 사양의 아크 용접기를 광부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다른 채굴함의 사례로서 있습니다. 6-P A구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복합적 이유로 들어가더라도 4인 이상의 동료를 대동하십시오. 광부들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A구역 이곳저곳을 둘쓰시고 다닐 것입니다. 당신보다 그 구역을 잘 안다는 뜻이죠. 즉, 당신이 날붙이나 토치를 들고 당신의 정면으로 달려오는 광부들에게 신나게 아크 광선을 살포하고 있을 때 누군가들은 통풍구를 타고 당신의 뒤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뒤를 잡히거나 둘러싸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6-C 가끔 수많은 광부들이 A 게이트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반란이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A 게이트는 엄청난 두께로 만들어져 1, 2 정문만 닫혀 있다면 광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이 뚫리더라도 좁은 문으로 밀려나오는 광부들은 한 명의 안전 요원으로도 전원 제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투 의사가 없으며 이들이 겁에 질렸고 살려달라며 아우성치는 경우 제1정문을 열어 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하시고 전 대원들을 전투 배치하십시오. 아마 A구역으로 외부의 무언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7번째, 만약 의료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히포크라테스 복합 의료 서비스 유닛은 거의 모든 요원들을 수용할 수 있고 별도의 추가 청구 등의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작게는 발기부전, 피부 여드름 치료, 무좀 제거, 크게는 유실된 하반신의 복구, 안구 재구성, 장기 적출 등 모든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허나 주의할 점은 채굴선이 마그네트라이듐 광석지대를 지날 경우 여러 가지 전자장비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치명적이거나 항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 복합 의료 서비스에 신체 구조 약도 센서의 오류를 일으켜 잘못된 시술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로 신체 구조를 반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와 내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8번째, 비질란테에게 내부의 위험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유로파의 이질적인 바다 속에는 지구의 바다 생명체와는 다른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그건 탁자에 앉아서 자판이나 딸깍이는 학자들의 의견이지 직접 그것들과 마주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대로 채굴선의 포탑에 앉아서 외부를 살피셔야 합니다. 광부들과 다르게 그것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9번째, 우리가 유로파에서 채굴을 하는 이유인 마그네트라이듐은 엄청난 자기장과 전기를 발산합니다. 때문에 지구의 여러 가지 이동수단 전자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값진 보석과도 같죠. 하지만 마그네트라이듐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자기장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시신소각 또한 안전요원의 크나큰 임무입니다. 제때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뭔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곳은 유로파. 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저희 채굴선은 달에 한 번 행운의 승무원을 뽑습니다. 모든 직책이 행운의 승무원이 될 수 있으며 당첨자는 B-2 호화 서비스실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함장님도 즐기지 못하는 각종 진미와 편안한 휴식처에서 지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를 쫓아오는 저놈을 잠시 멈출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지침을 마칩니다. 저희 갤러틱 마이닝사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마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이마트에선 고객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쇼핑을 위해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과자 코너에서 시식을 진행 중인 사람을 보았을 경우 절대 그 음식을 먹거나 관심을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마트에서는 과자 시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육류 코너에서 고기들 중 이빨 자국이 있는 고기를 발견했을 경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10초 정도 숨을 참아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빨간색 쇼핑카트를 발견했을 경우 그 쇼핑카트를 지하 주차장에 가져다 두세요. 그럼 우리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또한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오르기 전에 항상 바닥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마트에서는 빨간색 쇼핑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핑카트에 관련된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을 읽으셨거나 들으셨을 경우 그 조항을 절대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마트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